자, 오늘부터 하는 부분이 고체지구에서 지난번에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구 내부 구조를 알게 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지진파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1학년 때 지진파가 살짝 나와요. 어떻게 나와? 그냥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직접적, 간접적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 지진파 연구 방법이고 그걸로 지구 내부의 경계면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구조로 나뉜다. 이 정도가 끝이었지. 조금 더 해주는 선생님은 P파, P파가 속도가 빠르다. S파 속도 느리다.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주면 좋은 선생님.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은요. 네? 어떤 거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진파입니다. 자, 지진파는 언제 발생을 하나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무슨 지자요? 그럼 잘하네. 지는 진동할 때 떨리는 진이다, 맞지? 그래서 지진은 땅의 울림이에요. 땅의 진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리를 자, 지진이 땅의 진동이면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탄성 반발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언제 지진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봤어? 그렇네. 그러니까 판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안 해봤어? 스티로폼 판을 가지고 양쪽에서 밀잖아. 그럼 스타이로폼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스타이로폼 판뜨기가 밀면 뚝 끊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돼? 휘어지지.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힘을 더 주면 뚝 끊어지잖아. 그럼 끊어질 때 손에 뭐가 전달돼요? 진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타이로폼 반때기가 끊어지는 순간 진동이 발생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고 탄성 반발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뚝 끊어질 때 진동이 왜 생기냐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탄성이 생기는 거야. 그때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동이 생긴다는 건 동일한 의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끊어지니까 떨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탄성에 의해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반발에 의해서 진동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진원은 진동이 발생한 발생지죠. 맞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니까. 진앙 뭐예요? 진원에서 어떻게?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누구와 만나는? 지표와 만나는 지점이 진앙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지진파를 해보면요. 지진파를 분류를 할 때, 자, 이제 뭐 크게 해보자. 자, 왜 이렇게 손이 떨려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자, 지진파를 나누면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뭘로 나뉠까? 행파, 종파. 또, S파, P파. 그거나. 그죠?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육체파. 뭐야? 육체파. 바디 웨이브거든. 그럼 뭐야? 바디 웨이브니까
지구의 몸통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구 몸 안에서는 큰 진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것들이 빠르게 전달되어서 표면에 왔을 때 진동이 커지는 아이들, 그것들은 표면파, surface wave. 그래서 지진파는 크게 실체파와 표면파로 나뉘어집니다. 자, 실체파는 바디 웨이브예요. 바디 웨이브이고 표면파는 surface wave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실체파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다? P파와 S파가 있다. 그럼 표면파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다? L파와 R파가 있다. L파는 러브파, R파는 레일리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면파는 크게 많이 다루지 않아. 근데 육체파를 많이 다뤄요. 왜냐? 지구 내부를 알아낸 건 실체파겠어요? 표면파겠어요? 실체파겠지. 지구 내부로 전달되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본 거잖아. 선우야, 벌써 생각에 잠기면 안 돼. 이제 시작했어. 힘들지? 나도. 자, 그래서 P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P파는 무슨 파? 종파. 우리 어제 과대비 수업하면서 쌤이 왜 세로로 종파인지에 대해서 그림 그려줘서 얘기했죠. 그래서 더 안 해. S파는 횡파. 그래서 종파는 어떻게?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다. 횡파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다? 수직이다. 맞죠? 내 기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입니다. 그래서 종파는 매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상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파, 횡파는 매질의 상태가 뭐만 가능하냐면 고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체만 가능하니까 외핵에서 S파가 전달되지 않아서 외핵이 액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P파, S파에서 S파는 외핵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외핵이 고체라는 걸 알았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진파는 상변이를 합니다. P파가 전달될 때 P파로, P파가 전달될 때 S파로 바뀝니다. S파가 S파로 가기도 하고요. S파가 P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전달되는 게 반사가 되면서 굴절이 되면서 성분이 바뀌거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전공할 거 아니죠? 전공하면 그것도 알아야 돼. 근데 나중에 과거 갔을 때 지진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면 지진파의 파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잘 배워온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P파, 종파의 예시가 뭐가 있어요? 종파의 예시, P파. 그치? 또 뭐 있어? P파는 소밀파잖아. 종파이면서 소밀파죠. 소하다는 듬성듬성하다. 밀하다는 빽빽하다. 그래서 빽빽하고 듬성하고 해서 지렁이가 이동하듯이 환영동물이 이동할 때 다리가 없잖아.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때? 처음에 몸을 쫙 오므러뜨리죠. 그래서 다시 쭉 늘어뜨리면 앞으로 가요. 이게 종파가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중학교 때 파동하면서 안 배웠니? 지금 답하기가 힘이 들어서 귀찮아서 하기 싫니? 뭐야? 소리, 음파. 음파. 맞죠? 수영할 때도 음파. 이렇게 배우지? 그게 하고 모았다가 파 펼쳐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음파도 우리가 만화에서
이렇게 사자우를 와 이렇게 하면 거의 소리가 웽웽웽웽웽웽 이렇게 전달되잖아. 그게 밀한 거와 소한 거의 차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에스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물결파. 물결파가 에스파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제 이야기할 때 파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이 수직이라고 한 파가 또 있었죠. 뭐였어요? 러브파. 러브파도 파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이 수직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수직이 차이가 나냐면 에스파는 파가 진행을 할 때 매질이 진동을 이렇게 해서 위아래 수직이죠. 근데 L파는 어떻게 되냐면 파가 진행을 하면 매질이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니까 수직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서로 수직인 파. 그래서 레일리파, 레일라이파라고 하는 거는 해파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파가 회전하면서 이게 매질이 진동을 하는데 원형으로 진동하면서 표면에서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아져요. 그래서 파의 진동이 일어나는 게 얼파예요. 레일리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오니 잘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면파의 속력은 늘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파예요. 그래서 표면파는 2에서 3km/s. 얘들아,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 어떤 속도로 달립니까? 시속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날아다닐 때 시속 100km. 그러면 1시간 60분에 100km를 가도 우리가 차 타고 가면 엄청 빠르지? 근데 얘는 초당 속력입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실체파와 표면파를 얘기할 때 P파는 무슨 파? 어떤 파라고 얘기해요? 프라이머리지. 그러니까 처음 도착하는 I라서 P파예요. S파는 무슨 파예요? 세컨더리 웨이브예요. 두 번째로 도착하는 애예요. 그럼 세 번째로 도착하는 애가 서페이스 웨이브. 제일 느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속력을 보면 P파는 얼마? 6에서 8km/s. 얘는 S파는 요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에서 4km/s의 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표면파보다는 S파가 빠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요 정도를 지진파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 다 필기하면서 보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넘어가도 되죠? 지워도 되나요? 한준이랑 종훈이 적을 거예요. 빨리 적으세요. 어? 눈이 안 보이면 앞에 올래?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받을래? 오케이. 자, 그러면 종훈이 정리. 안 보이는데 늦게 와서 뒤에 앉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에 쭉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적는 사람들 빨리 적으세요. 원래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죠. 장난치지 말고. 자, 다 적었습니까? 윤지우야, 아직 멀었니? 자,
그러면 지진파에서 우리는 이 실체파가 실제로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데 이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지진파를 활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게 일단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나요? 되나요? 오케이. 지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PS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PSC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주시곡선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 자, 주시곡선이 뭘까? 뭐 약간 주시한 곡선이야? 뭐야? 주자가 무슨 주일 것 같아요? 메인 주자야? 주가 무슨 주야? 달릴 주. 시는? 시간. 볼시 아니야, 시간이야. 시간, 시자. 그러면 주시곡선은 뭐냐면 지진파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주시곡선이에요. 근데 이 주시곡선은 우리가 P파와 S파의 속력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진파를 관측하는 관측 위치에 따라서 지진파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원에서부터의 거리를 따지면 진원거리가 되잖아. 그럼 진원거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반지름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다 도달하는 게 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지점, 진원에서 지표의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만나는 진앙, 이 진앙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파가 도달하는 정도가 달라서 우리가 지진의 강도를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죠. 뭐야? 규모와 진도. 그 진도를 이야기하는 건 이 진앙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진동 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 세기가 달라지는 거. 그지? 그래서 이 주시곡선은 여기가 진앙거리가 됩니다. 진앙거리 킬로미터에 따라서 여기에 시간이 도달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진앙과의 거리, 이 지진파가 도달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보통 우리가 시간은 보통 초 단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게 얼마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킬로미터 단위를 1000km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으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선생님이 두 가지의 주시곡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누가 P파이고 누가 S파일까요? 누가 S파예요? 파란색이 P파, 빨간색이 S파. 왜 그래? 그치? P파가 속력이 어떻다 했어? 빠르다고 했으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같은 거리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게 P파여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S파이고 얘가 P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봐봐. 특정한 지난 거리에서 얘네들이 쭉 하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 둘 사이에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PSC예요. H같이 됐지? PSC.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의 차이를 말하니까 지난 거리가 멀어지면 이 PSC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어질수록 지진파가 늦게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면
이걸 가지고 지난 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특성으로 지난 거리는 구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진원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자, 진원 거리 D를 구해야 하는데 이거는 엄청 간단한 수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P파의 속력을 VP, S파의 속력을 VS라고 얘기해. 그러면 P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TP, S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TS라고 해보자. 되겠습니까? 근데 자, 어떤 거리에 도달을 할 때 P파와 S파가 서로 다른 거리를 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 진항에서 이렇게 되지만 진항 거리로 주시곡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진원에서부터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곡선에서 PSC를 이용해서 진원 거리를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진항 거리든 진원 거리든 P파와 S파 두 아이들이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시간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진원거리를 이용할 때 PSC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PSC가 TPS라고 쓰면 봐봐. TPS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시간이 누가 오래 걸려? S파가 오래 걸리니까 TS-TP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거속시에서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TS에 해당하는 속력은 VS분의 D. 같은 거리를 이동하죠. 빼기 VP분의 D. 그러면 이거 VP, VS분의 VP 마이너스 VS 곱하기 D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맞아요? 대답해라. 맞아.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진원거리 D는 어떻게 정리돼요? D는 VP-VS분의 VP, VS 곱하기 TPS. 이렇게 하면 진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간단한 수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 진원의 위치를 구합니다. 진원의 위치를 구해요. 자, 그러면 이 진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 교점을 할 거거든. 교선을 그릴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워낙 동그라미를 잘 그리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전자칠판이라 조금 오글거려요. 자, A 지점에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거예요. 오, 오늘 잘 됐다, 맞지?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진원 거리를 가지고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이 되게 잘 되네. 그 다음에 C 지점에서의 진원 거리를 가지고, 왜? 아니야. 진원 거리를 가지고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A와 B의, 손 떨려. A와 B의 교선이 생기고, B와 C의 교선이 생기고, A와 C의 교선이 생기죠. 그러면 얘들이 어디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거 봐. 얘는 우리가 평면상에서 봤지만 지구는 구면이지. 선우야, 우 잘랐고. 힘들어서 그래. 내가 재미없어서 그래. 후자는 아니라고 해줘, 빨리. 둘 다, 후자가 아닌 게 아니야. 저 재미가 없구나. 진짜지. 일어서서 들을래? 뺨을 쳐줄까? 이런 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선생님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오고 있네. 잘 봐봐. 지구가 구면이잖아. 그지? 구면인데 내가 위치한 표면에서 얘를 반구로 자르는 거야. 내가 위치한 부분에서. 그러면 밑에 구면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 구면에서 이 지점을 이용하면 진원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어. 자, 진앙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 그림을 그릴 때가 너무 없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그려, 수학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의 지구 구면을 그리면 이 지점이 만약에 A 지점이라면 이게 이 I에서의 진원거리 R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그림이 그렇게 이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깊이도 같은 거리죠. 맞아?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어차피 반구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점의 위치가 여기에 찍혔다고 봐. 그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현을 하나 끄어. 그래서 이게 그림이 항상 이거 그릴 때마다 애매하게 그려지는데 이 아이에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점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여기가 진앙이니까 여기가 실제적인 진원이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이 진원에서 이 반지름으로 해도 이거는 결국에 RA로 같은 값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히 많은 구면에서의 지점들 중에서 이 세 지점에서 만난 이 진앙의 위치를 통해서 실제로 진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진원 거리는 결국에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거리에서 진원 거리를 구했잖아. 표면에서 진앙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진원 거리는 모든 거리에서 같은 위치라는 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진원의 거리, 이 진원의 위치를 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뭘 말하겠어요? 진앙까지의 거리를 말하겠지. 맞아? 요렇게 해서 실제로 지진에 발생한 곳을, 진원지를 찾는 원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주시곡선, PSC를 이용한 진원거리, 세 지점의 진원거리를 통해서 실제 지하에서 진원의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세 개는 뭘 합친 거예요? 원 세 개. 원 세 개는 각각 다른 A, B, C 지점에서의 진원거리. PSC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해가지고 교선을 긋는 거야. 그래서 최소 3개 지점. 저 지점은 뭐냐면 이 3개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는 관측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들아, 어렵니?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안 어렵지? 이런 정도 수식은 완전 잘 할 수 있잖아. 맞죠? 얘들아, 덥다. 왜 이렇게 덥노? 여기는 혹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걸까? 이 밖에 문을 열면 대빵 시원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수업할까? 나는 시원한데.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필기했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를 많이 못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참고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적었어? 필기 다 했어? 지우 아직 하고 있니? 거의 다 했어? 얘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원장님한테 여기에 서큘레이터를 넣어달라고 할게. 너무 덥지? 추추추.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지? 너무 아래쪽은 춥지? 근데 여기까지는 바람이 안 와. 됐니? 지워도 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는 부분인데 근거리 주시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진파도 파잖아? 파니까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굴절하겠죠. 근데 이 굴절하는 부분이 지구가 안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를 가지지만 지각에서 지진파가 발생해서 갈 때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직접파가 있고 내부에서 굴절해서 올라오는 굴절파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왜 근거리의 주시곡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봐봐. 여러분이 친구랑 내기를 했어.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뭐냐면 사직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는 거야. 그거를 한 사람은 요시 땡 하면 한 사람은 사직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직선거리로 걸어갑니다. 직접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직접파. 근데 한 사람은 요시 땡 하는 순간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땅속에서 이동하죠. 그리고 도착하면 다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종합운동장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역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 직접파가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근데 만약에 사직역에서 서면역까지 갔어.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도착하겠어요? 당연히 안에서 굴절해서 오는 굴절파가 더 빨리 도착하겠지.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직접파가 더 빨리 도달하는 영역에서 굴절파가 왔을 때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찾아내면 이 근거리 주시곡선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각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동하는 지각이 얼마나 두껍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되겠냐? 해볼까?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주시곡선을 그려요. 여기가 진앙거리겠죠? 진앙거리가 킬로미터로 있고, 자, 지진파의 도착 시간이 미니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지진파가 출발하면 쭉 이렇게 도달을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직접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굴절파가 생깁니다. 자, 굴절파가 간접파, 굴절파가 생기면 얘는 도달이 늦는데 어느 순간 딱 만나고 나면 얘가 더 빨리 도착을 하죠. 맞아. 그러면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각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계산할 때 수식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봐봐. 이거는 조금 이따 필기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 내용이 조금 수학을 잘하는 여러분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여기가 지표예요. 자, 여기가 지각이면 이 밑에가 멘틀입니다. 그러면 지각에서의 속도를 V1, 멘틀에서의 속도를 V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진이 땅 발생을 했어요. 맞지? 지진이 발생해서 직접파가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맞아? 여기 도달을 했어. 그런데 이제 간접파인 굴절파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매질이 다르니까 굴절을 하겠죠. 근데 지진파의 속력이 누가 더 커요? 멘틀이 훨씬 크죠? 그러면 얘가 이 표면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만난 이 지점이 아까 직접파와 간접파와 굴절파가 도달하는 시간이겠죠. 위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얘가 굴절을 했으면 여기에서 세타가 동일하겠죠. 같은 매질 사이에서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깊이가 뭐겠어요? 지각의 두께 D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도달할 때는 직접파로 도달하니까 V1의 속력으로 도달하겠죠. 맞아? 근데 봐봐, 앞에 봐봐.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O 지점이고 B 지점이고 C 지점이면 자, A에서 O까지는 직접파의 속력으로 도달하니까 V1의 속력으로 도달해요. 맞아? 근데 이제 간접파로 보면 A에서 B로 갈 때는 지각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1의 경우, 2의 경우면 여기에서는 V1의 속력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 사이의 경계면이라서 멘틀의 속력 V2로 진행을 해요. 근데 C에서 다시 O로 올라올 땐 다시 V1의 속력으로 도달을 하겠죠. 그럼 이제 세타 값을 가지고 찾아야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식이 우리 책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8쪽 심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식은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식을 다 적지는 않아. 근데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리는 설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수식이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L만큼 올 때 D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기선은 얼마예요? A에서 B까지 거리는 여기가 D니까 어떻게 돼? 응? 세타를 기준으로 하면 X 코사인 세타가 D니까 X는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D 되겠죠? 맞나?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야? 자, 여기에서 요 거리가 요거 두 개 똑같잖아. 그러면 요만큼 이동하는 거리는 L 빼기 2 곱하기 X가 되겠죠? 여기 거리가 X면. 맞아. 그럼 얼마야? 이 X 값이 얼마야? X 값이 얼마예요? 응? 구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수식에 대한 얘기가 우리 책에 나오는데 봐봐요. 38쪽의 그림 밑에 딱 보면 직접파의 도달 시간 38쪽 나와? 38쪽의 밑에 가운데 보면 직접파의 도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지. 그래서 V1분의 L이에요. 맞아? 근데 굴절파, 간접파인 굴절파의 도달 시간 T2는 두 개를 더해야 되지. 뭐야? V2 코사인 세타 분의 L이 누구예요? 쟤 아니야. 두 개. 맞지? 그리고 얼마? V2분의 L-2D 탄젠트 세타. 쟤 두 개 더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돼요. 근데 이 수학적으로 코사인 사인 함수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모르겠으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t, 이 여기에서 도달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왜냐하면 이 직접파에서 도달하는 시간이 t면 요 경로를 이동해서 도달하는 시간도 t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그 t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39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t를 이용해서 다 하면 지각의 두께 d가 나오겠지. 맞아. 지각의 두께 d가 나와요. 그러면 이 d는 얼마예요? 여기 나온다. 2분의 L 루트 누가 더 빨라? V2가 빠르겠지. 그래서 2분의 L 루트 V2 더하기 V1분의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서 지각의 두께가 구해져요. 간단하지? 식은 엄청 간단한데 중간에 계산하는 거 까딱 잘못하면 계산이 안 풀립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한반도의 지진 자료로부터 지각의 두께 구하기 해서 표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심화 응용 문제이기는 한데 43쪽 보세요. 43쪽을 안 뽑아줬지? 43쪽의 4번 문제를 보면 이론적으로 수식적으로 계산을 다 해내는 값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여기 4번 문제처럼 직접파와 굴절파가 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방법에 나오는 이 그림과 주시곡선 두 가지를 주어주고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태우야, 왜 이러노? 여기 너무 덥다, 맞지? 우리 더 큰 강의실로 옮길까? 그래. 근데 더 큰 강의실이 없어. 이번 주는 가능한데 다음 주부터는 1강의실에 원장님 수업이 있거든. 그래서 못 옮긴다. 근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다. 너무 덥지? 너무 춥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상하바람 말고 바람 방향을 아예 위로 설정을 해보자. 너무 덥다. 일단 파워라도 해보자. 그래서 위로 올렸거든, 날개를. 좀 덜 추울 거다. 날개 올라갔지? 윤지호한테 떨어지나? 지금 바람이 조금 떨어지지? 아까보다 낫지? 그래서 저렇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조금 가니까 이렇게 해서 봅시다. 이까지 필기 다 했나요? 잠시만요. 왜 파워가 안 돼? 파워 자꾸 돌아가죠. 됐습니까? 자,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에 지진파를 가지고 뭘 알아낸다고 했어요? 지구 내부의 구조,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낼 거예요. 덥다 맞지? 자, 지구 내부 구조 갈까요? 갈까? 지워도 됩니까? 와, 덥다. 진짜 덥다, 맞지? 우리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각 평형설까지 하면 끝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자. 됐어요? 자, 지구 내부 구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합시다. 자, 이제 지진에 대해서 했고, 우리 아까 주시곡선 1쌤이 2번이었나? 뭐야, 주시곡선. 말했어? 2번 PSC. 자, 3번. 지구 내부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내부의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6,400km이다. 그리고 지각과 멘틀과 외핵으로 나뉜다. 이 정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각이고 여기가 멘틀이고 여기가 외핵이고 여기가 내핵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물질, 같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외핵과 내핵은 무거워서 중심부로 가라앉은 철, 니켈 성분의 같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는 지각의 평균 두께가 대륙 지각이 35km, 해양 지각이 뭐 5km에서 6km 정도. 엄청 얇죠? 그런데 자, 봐봐. 지각과 멘틀 사이의 이 경계면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해서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지각의 두께가 울퉁불퉁하니까 경계면이 어디인지가 애매모호하지. 그래서 모호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만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2900km에 있는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이에요. 뭔가 글씨가 이상하지. 베르크. 근데 이게 옛날에는 쿠텐베르크 불연속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이라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P파와 S파의 성질 때문에 센시티브한 미국 여성 과학자가 5100km에서도 뭔가 다른 부분이 있네 하는 게 레만 불연속면으로 찾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각, 멘틀, 핵 이런 형태에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부분이 누구예요?
여기 외핵이죠. 여기만 유일하게 액체인데 그러면 이렇게 액체로 나타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래프가 나타나. 자, 그래프가 이게 깊이예요. 깊이면 여기가 0이니까 이 지점이 지표인 지점이 되고 깊이의 마지막 지점이 지구 중심에 위치하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진파의 속력이에요. 지진파의 속력은 우리가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나타냈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P파가 빨라요? S파가 빨라요? P파가 빠르지. 자, P파가 도달하는데 고체에서 속력이 빠를까? 액체에서의 속력이 빠를까? 고체. 왜? 얘네들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럼 이거는 뭐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열의 전달 방법에서 전도 대류 복사의 방법이 있지.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입자가 떨려서 진동이 옆에 입자로 전달되어서 열이 전달되는 거잖아.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지진파가 전달이 돼요. 근데 지각은 자, 뭐 엄청 많이 생각해서 한 100km 정도 뭐 엄청 높은 산이 있어서 100km 정도 된다 생각해보자. 그래봤자 지구 중심,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64분의 1이야. 자, 이 그래프의 가로선을 64등분을 해봐. 표시가 나겠어? 64개 중에 1개면 거의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지각의 부분은 거의 표시를 못해요. 근데 자, 놀랍게도 자, 여기가 2900km이고 여기가 5100km이면 지진파를 우리가 P파를 먼저 보면요. P파의 속력이 빠르죠. 그죠? 근데 봐봐. 여기에서 찌글찌글 하는 게 지각인데 별 표시가 안 나. 그죠? 근데 P파의 속력이 멘틀에서 제일 큽니다. 근데 멘틀과 외핵 사이에서는 두 가지가 변하죠. 뭐가 변해요? 두 가지가 변해. 뭐가 변해? 상태가 바뀌죠. 고체에서 액체로. 맞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요? 성분이 달라지잖아. 규산염 물질에서 철, 니켈, 금속 물질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계면에서 얘네들이 속력이 뚝 떨어져요. 자, 액체에서 속력이 훨씬 느리겠죠. 고체보다. 그래서 멘틀에서보다 외핵에서의 속력이 느리지만 뭐라고 했어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과 밀도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압으로 눌러주는 힘이 중심으로 갈수록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5100km까지는 또 증가합니다. 근데 외핵과 내핵의 경계부에서 보면 내핵은 다시 고체가 되죠. 맞죠? 근데 봐봐.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외핵이 액체 상태면 내핵은 온도가 더 높아져서 뭐가 돼야 돼? 기체가 돼야지. 그렇지만 원래대로 다시 고체로 돌아왔어. 왜? 누구의 효과가 더 커? 얘의 효과가 더 크거든. 6400에서 얘들아 한 번씩 문제가 거꾸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표에서부터의 위치가 2900km, 5100km지. 그럼 만약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하면 얼마야? 달라. 그거가 숫자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응용이 안 돼. 문제를 꼬아서 낼 때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야? 1300. 1300이면 몇 분의 1 정도 돼요? 몇 분의 1 정도 돼? 6400에서 1300이면 뭐 한 5분의 1 정도 된다 치자. 그러면 생각해봐. 5분의 1이니까 막대기로 생각하면 5분의 1과 5분의 4는 5분의 1보다 5분의 4가 4배 맞죠? 근데 얘는 뭐야?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면 앞에 이 9의 중심에서 5분의 1과 바깥 부분에서 5분의 1의 부피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멘틀이 지구 부피의 얼마? 80%를 차지한다는 게 얘가 구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레가 훨씬 커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 중심부가 나머지 부분에 의해서 눌러지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로 날아가는 아이들을 압력으로 눌러서 균일한 배열을 만들어서 내부는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고체 상태가 되니까 외핵인 액체 상태보다 속력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둘은 철, 니켈 성분으로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경계면에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P파의 속력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S파로 가면 처음에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속력이 찌글찌글 이게 P파보다 느리죠. 그래서 처음에 속력이 찌글찌글 느리지만 어디까지? 멘틀에서 속력이 증가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있어 없어? 없어. 도달이 안 돼. 그래서 S파가 이 부분에 S파가 더 이상 도달을 하지 않아서 액체래. 이게 맞아? S파가 도달하지 않아서 액체래. 어떻게 알아?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모르지. 근데 뭐? 여기에서 P파의 속력이 급격히 감소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그래서 S파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과 and P파의 속력이 급감한다라는 거에서 액체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죠?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P파의 구조를 보고 우리는 이 경계면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도달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제로가 되죠. 야, 한준이하고 종훈이하고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필기도 안 하니까 너무 집중 안 해서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네 둘은 밥을 먹고 와서 당피크가 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진파의 불연속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얘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 조금 쉴까요? 그러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지? 중지를 하면 아예 끝나나? 어떡하지? 중간에 멈추는 건 없나? 자, 이제 남은 부분들 마무리하자. 오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구 내부 구조의 지진파 속도 변화에서 불연속면까지 다 봤죠? 그래서 불연속면 넘어가고
지진파의 암령대예요. 여기서 암자가 무슨 암자게? 바위암이가? 어두울 암. 영은? 밝을요. 환영 뭐야? 그림자형 맞아요. 암령대는 지진파가 굴절에 의해서 도달하지 않아서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을 시꺼멓게 표시해서 암령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령대도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요. 펜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에이. 자, 선생님이 손이 떨려가지고 여기가 내핵, 외핵. 너무 심했나? 그지? 좀 심했지요? 그래서 내핵이고 자, 외핵이야. 그러면 여기가 내핵, 여기가 외핵이면 나머지 부분들이 멘트를 의미해요. 여기서 지각이 표시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피파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땅 피파가 발생을 해요. 피파가 굴절을 하겠죠. 자, 봐봐. 피파가 굴절을 해. 이렇게 가. 모든 영역에 다 도달해서 이렇게 해서 도달합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영역에서 외핵과 만나면 이렇게 굴절을 하거든.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 얘가 굴절을 하다 보면 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왜냐면 봐봐. 얘가 지금 이게 아주 잘 그려서 접선이 된 거 보여요? 맞죠? 이게 아주 잘 그려서 접선이 됐죠? 그죠? 접선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도달을 하고 안에서 굴절하면 여기에 도달하는데 이 도달하는 거랑 달리 요만큼은 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피파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하면 103도에서 142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진원으로부터 이 피파에 암령되는 진원에서부터 103도에서 142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진원이 시작된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103도, 142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P파의 암령대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S파면 S파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얘처럼 굴절이 돼야 안 돼. 나머지는 S파도 다 도달해. 다 도달하는데 여기에서 접선으로 이렇게 도달하면 이 안쪽으로 굴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모두가 S파의 암령대가 됩니다. 자, S파의 암령대는 진원에서부터 어디까지? 103도 이상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S파는 왜 범위가 P파보다 넓겠어요? 왜냐하면 S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P파가 안에서 굴절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내핵을 지나서 이렇게 굴절이 되는 파가 원래 P파는 더 이상 여기 암령대에서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가 도달하다 보면 여기에서 외핵과의 경계에서 굴절하잖아.
근데 또 내핵의 경계부에서 이렇게 굴절하면 이 어딘가에서 미세한 피파가 도달을 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지? 해서 이 내핵과의 경계부인 레만 불연속면을 찾아내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피파가 도달한다는 거는 섬세한, 선생님같이 섬세한 여성과학자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피파, 에스파 굴절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직접파와 굴절파를 이야기하지만 상변이가 일어나는 거, 피파가 에스파가 되고 에스파가 피파가 되는 거는 안 봤잖아. 그걸 여기다 넣으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PPP, PSP, SPS, SPP 막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발생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까지 하면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앞에서 2900km 구텐베르크 불연속면과 5100km 레만 불연속면 앞에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요까지 됐어요. 필기했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다 적었어요?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지구에서의 층상 구조 몇 번까지 해서 5번 하지. 자, 지구의 층상 구조예요. 자, 지구의 층상 구조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어?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판 구조론을 하면서 단단한 암석권에 해당하는 게 100km 두께의 판이라는 거 암석권이었고 그 밑에가 연약권이었어. 근데 어제 선생님이 연약권 밑에 뭐가 있었어요? 전이대가 있고요. 또 그 내부에 보면 Low Velocity Zone이라고 해서 LVG라고 해서 부분 용융이 되어서 이 지진파의 속력이 느려지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암석권, 연약권, 리소스페어, 어세노스페어 하고 하부 멘틀, 외핵, 내핵 하는 방법은 요거까지도 매우 간단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봐봐. 선생님이 대충 잡아서 어제 400에서 600km가 전이대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600km가 아니고 670km예요. 근데 여러분들 670km가 지구 내부에서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지 알아? 판 구조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판 구조론 1에서 했지 않니? 선생님 670km 얘기했는데. 응? 얘들아 670km가 의미하는 거 뭘까? 배준영아. 너네 도대체 뭘 배웠니? 누구한테 배웠니? 그치. 내가 잘못했네. 670km는 우리가 판의 경계부가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다고 했죠. 그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이야기를 할 때 발산, 수렴은 이해하겠어. 맞죠? 발산이 돼서 멀어지고 수렴이 돼서 모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보존형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발산과 수렴을 다른 말로 하면 발산형 경계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분화를 하면서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됐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를 뭐라고 한다? 생성형 경계라고 얘기하고 수렴형 경계는 보통 이제 섭입이 되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섭입이 되면 외부에 있던
물질이 내부로 섭입돼서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형 경계를 다른 말로 소멸형 경계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데 보존형 경계는 생성도 소멸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그대로 유지되니까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지. 맞죠? 근데 섭입하면 더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을 하죠. 그래서 섭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가 670km였어요. 기억나? 자, 참고로 보면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판구조론 하면 신구조론인 플룸 구조론을 얘기하잖아.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근데 왜 670km를 몰라? 똥강아지들아. 자, 봐봐.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요. 그쵸? 섭입이 일어나서 여기 이 섭입대, 서브덕션 존에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서 용융되는 아이를 우리가 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액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670km예요. 맞아? 근데 얘가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하부 멘틀 쪽으로 가니까 밀도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 액체로 녹았잖아. 아무리 마그마이지만. 여러분들 마그마는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상태가? 그러니까 너네 몰라. 뭘로 돼 있어? 고액기가 다 있지. 그지? 고체는 안에 결정화된 아이들. 액체는 국물. 기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빠져나올 때 가스가 먼저 분화되고 가스가 분화되지 못하고 끈적끈적해서 산성의 마그마에 갇혀 있으면 폭발적으로 분화하는 불칸식 분화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670km까지 되었는데 마지막에 2900km가 구텐베르그 불연속 면이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멘틀이고 밑에는 외핵이어서 너무나 무거운 물질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밀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슬랩이 계속 정체가 돼요. 일부는 여기에서 화산활동을 일으키지만 모든 아이들이 화산활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정체가 되거든. 그럼 생각해봐. 깃털도 너무 가볍지만 깃털이 1톤만큼 있으면 무겁겠지. 그지? 그래서 이 슬랩이 정체가 돼서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맞죠? 근데 무거워지니까 얘가 똥똥거리 낙하하듯이 똥똥 떨어져서 여기에 퐁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구조가 일어나요? 왕관 구조, 크라운 구조. 뭐야? 여러분들 TV 볼 시간이 없겠지만 우유 선전에서 보면 완전히 우유가 이렇게 있다가 우유 방울이 한 방울 똥 떨어지면 우유 표면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게 크라운 구조다. 얘가 똥 떨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무슨 물질이? 외핵이야? 멘틀 물질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외핵 물질이라 하면 안 돼. 멘틀 물질에서 온도 구조가 일정하게 구조가 되어 있었던 온도 구조가 교란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이 뜨거운 아이들이 주변보다 가벼워지니까 계속 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큰 구조에서 2차 플룸, 여기에서 또 갈라지면 3차 플룸. 그래서 판의 경계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점형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 건 외부에서 차가운 아이가 들어가니까 콜드 플룸이죠. 맞아.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는 내부에 뜨거운 물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 핫 플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PLUM이 이 플룸이라는 단어가 뭘 뜻해요? 기둥. 그죠? 그래서 플룸 구조론은 기둥 구조론이에요. 신 구조론이기도 하지만 이 플룸이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화산이 있으면 화산에서 폭발적인 분화를 할 때 붕 이렇게 하면 여기 기둥이 생기잖아. 화산재가 쭉 올라가는 이 기둥을 플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이 670km가 전이대, 이 전이대의 마지노선입니다. 이해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플룸 구조론을 싹 다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뭐 이미 지구가 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네. 그죠? 670km는 차가운 플룸이 섭입할 수 있는 최대 깊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층상 구조를 이렇게 여기가 6,400km다 치면 5,100까지 뭐다? 외핵이고 내핵이고 여기 2,900km까지가 멘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자, 우리가 여기 얼마? 이제 극단적으로 그리면 100km까지가 단단한 암석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400km까지가 뭐다? 연약권. 항상 연약권을 떠올릴 때 선생님을 떠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70km는 전이대. 그리고 이 밑에 아래쪽이 하부 멘틀이 됩니다. 되겠어요? 하부 멘틀까지 구조 이해하겠습니까? 되겠죠? 왜? 됩니다. 돼야지.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부 멘틀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하부 멘틀이면 이 위에까지 암석권에 도달한 여기 상부 멘틀 포함한 일부가 암석권이니까 요만큼 두께가 상부 멘틀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면 그러면 요 면은 뭐여야 돼? 요 면은 모호면이 돼야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아, 마그마가 연약권에서 우리가 멘틀에서 연약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지. 여기가 유동성 있는 고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한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플라스틱한 상태가 의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뭐야? 플라스틱이 뭐예요? 고체 상태지. 근데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너무 심하게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 바가지가 녹아내리죠. 근데 녹기 전에 플라스틱 바가지가 어느 정도의 열을 받으면 녹지 않고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플라스틱 바가지 모양이 막 바뀌어. 오그러뜨릴 수 있고. 그런 상태를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플라스틱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실제로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여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지만 얘는 어쨌든 고체잖아요. 그럼 이 고체는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겠죠. 맞아? 그러면 진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애는 누구냐 말이지.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을 분석을 해봤어요. 멘틀에서는 속력이 깊이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잖아. 엄청 증가하잖아. 그지?
멘틀에서는 지진파의 속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한 200km 정도의 부분에서 이 200km 부분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감소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지진파의 속력이 감소했으니까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를 저속도대. 그래서 low 이렇게 해서 velocity 이게 맞나? 몰라. S 아니야? 맞지? C가 맞나? C 맞아. 뭐야 C라고 해. 왜 지워줘. 지워줘. C가 맞아? 왜 까먹었지? velocity 이게 맞겠네. 그지? 그래서 LVG 해서 저속대들을 low VG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저속도대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저속도대가 가지는 의미. 자, 이 저속도대는 왜 속도가 굳이 낮아지냐는 얘기야, 저기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부분 용융이 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 용융되어 있는 마그마는 밀도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주변보다 어떻게? 밀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이거는 부력을 가져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화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속도대라는 거를 볼 수 있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간단하죠? 저속도대는 그냥 부분 용융돼서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밖에 안 돼요. 부력이 다른 것보다 밀도가 작아서 생기는 아니, 밀도가 작아서 부피가 커지잖아. 아, 그럼 부력을 받지. 네.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작은 상태에서 그대로 부피가 변화가 없는데 밀도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 액체로 녹으면 어떻게 돼? 입자 사이 간격이 약간 유동적으로 벌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럼 부력을 얻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얘들아,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는 것 같구나. 그지? 자, 그래서 우리 33쪽의 그래프 한번 볼래요? 33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래프죠. 뭐야? 파란색 선이 뭐였어요?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의 용융 온도. 근데 빨간색 선이 뭐야? 아니네, 빨간색 선이 용융 온도네. 자, 빨간색 선이 구성 물질의 용융 온도면 파란색 선이 뭐예요? 지구 내부의 온도. 그러면 봐봐. 멘틀에서는 지구 내부의 온도보다 구성물질의 용융 온도가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멘틀은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외핵에서 보면 용융 온도보다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물질이 녹겠지. 그래서 외핵이 액체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외핵은 용융 온도,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내부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녹아서 액체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중심부의 내핵으로 가면 다시 내부 온도보다 용융 온도가 더 높아져요. 맞죠? 맞아. 근데 이 그림은 선생님이 그때 그려줬는데, 첫 시간에 그려줬는데, 그 그림 그림에서 위에는 엄청 조금이지만 이 그래프가 역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어디냐면 그림에서 보면 맨 위에 200km 있는 그쪽에서 약간
약간 역전이 되어 있는 거 그림이 보여요? 그게 뭐겠어요? 저속도대, 저속도대. 그래서 봐봐. 아까 선생님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온도 증가하는 거 봤죠? 그 밑에 그림에서 초록색 봐봐. 초록색이 밀도인데 밀도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이 경계부에서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데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S자로 되어 있는 게 뭐야? 압력.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온도, 압력, 밀도가 모두 증가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 여기까지 필기 다 했습니까? 얘들아, 이제 2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설명 들으면서 필기 엄청 잘하네. 속도를 낼 수 있겠다, 맞지? 지워도 되나요? 윤지우야, 다 했니? 윤지우하고 김지우하고 둘만 동래 중이야. 맞지? 그래도 동의 중은 3명이나 있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간단한 지각평형설 하면 끝나요. 됐어? 지워도 되지? 자,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게 지각평형설. 지각평형설은 되게 간단해. 지금까지 내가 안 간단하다고 한 거 있었나? 없었네. 근데 그것들보다 더 간단해. 더 간단해. 근데 지각평형설은 내용은 무지 간단한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 우리가 로지 H 알지? 그거 가지고 높이의 변화 이런 게 한 3년, 4년 전 과대비 과고 입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높이 계산하는 거. 나중에 우리 풀어볼 거야. 근데 2가지 버전의 사람들이 있더라. 학생들이 있더라. 엄청 열심히 숫자 계산해서 개고생해서 푸는 친구들. 수식을 나열해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서 간단히 푸는 친구들. 어떤 쪽이 돼야 할지는 판단에 맡깁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째 지각평형설. 자, 지각평형설은 아이소스타시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각이 지구의 직권 중에서 지각이 가장 가벼운 쪽이죠. 누가 더 가벼워? 대륙지각. 대륙지각 밀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얼마? 2.7g/세제곱cm. 해양지각의 밀도는 3.0g/세제곱cm.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3이니까 때려 맞출 수 있다. 맞지? 근데 이 지각평형설은 그러면 지각보다 밀도가 훨씬 큰 멘틀이 밑에 있잖아. 그죠? 멘틀은 6.6 정도까지 가니까 멘틀은 지각보다 훨씬 밀도가 크기 때문에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각 지표면을 돌아보면 높은 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낮은 평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멘틀 위에 놓여있는 얕은 부분이 막 떠올라서 똑같이 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2 과학자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학자가 뭐냐면 프레트라는 사람이야. 얘들아, 프레트를 연속해서 읽으면 뭐야? 프렛이 뭐였지? 플랫.
플랫, 평평하지. 그래서 이 프레트설에서는 평평한 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프레트가 이야기한 부분은 밑에 일정한 면이 있어. 이게 뭐냐면, 보상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밑에가 이제 멘틀이고, 위에 지각이 놓여 있는데, 자, 높은 산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고, 더 낮은 부분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높이가 다른데도 똑같이 멘틀 위에 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깊이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밀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달라야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를 로 1, 로 2, 로 3 아닌가? 같나? 잠깐만, 헷갈리네. 플래트는 같나 다르나? 밀도가 다른 게 맞지? 응, 맞아. 다른 게 맞아. 자, 그래서 프레트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 1, 로 2, 로 3 지역이 있으면 여기 1번, 2번, 3번과 같이 높이가 다른 지역이 있잖아. 근데 밑에 주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이게 일정한 보상면이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더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똑같은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면 밀도가 누가 더 커야 돼요? 높이가 높은 애가 높아야 돼? 낮은 애가 높아야 돼? 낮은 애가 커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프레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밀도의 물질들이 있어. 다른 밀도의 물질이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밀도가 다른 물질이 존재하니까 누르는 압력이 달라지지. 그러면 이 달라지는 밀도가 다른 물질들이 똑같은 힘을 가하게 되는 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보상면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프레트에 의하면 프레트가 말한 게 맞다면 얘들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모호면이 안 되고 무슨 면 이렇게 해서 딱 잘라져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프레트가 설명한 건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에어리라는 사람이 에어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생각해보니까 빙하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죠. 어때? 우리가 만약에 가다가 바다 위에서 빙산을 봤어. 그러면 빙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빙산이 작으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도 된다고 항로를 그 주변으로 하면 어떻게 돼? 부딪히지.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만큼 밑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깊이를 두고 있거든. 그래서 에어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똑같이 서로 다른 면이 존재하면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3번 지역이 있어서 로 1, 로 2, 로 3가 있잖아. 근데 봐봐. 로 1은 높으니까 깊은 데까지 영향을 주죠. 로 3는 낮으니까 낮은 곳까지밖에 못 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로 1, 로 2, 로 3가 어떻다? 밀도가 모두 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밀도가 모두 같은 물질이 놓여 있으면 두꺼운 아이가 더 세게 누르니까 밑에까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어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은 밀도의 물질이 있어. 같은 밀도의 물질이 분포를 하면 눌러주는 압력이 높은 아이가 압력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높이가 높은 지역이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에 뿌리의 모양 혹은 깊이는 지면에 드러나고 있는 지면 위에 노출된 높이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왜? 왜 웃어? 혼자 뭐 즐거운 상상했는데 나도 같이 즐겁자. 말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에어리가 맞아. 그럼 에어리가 맞으면 높은 대륙 지각과 낮은 해양 지각이 밀도가 다르다며. 그럼 에어리설도 틀렸네. 그러면 밀도가 다른 프레트설이 맞아요. 근데 안에 밑에가 다르잖아, 뿌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지각 평형설은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을 두 개 합쳤어요. 그러면 프레트설에서 뭘 가져왔을까?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가져왔고, 에어리설에서 뭘 가져왔냐면 깊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각평형설은 이렇게 실제로는 높이가 다르지. 그래서 로1, 로2, 로3가 있으면 모양으로 깊이가 다르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는 밀도가 같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맞지 않으니까 로1, 로2, 로3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떠오르고, 그러면 가벼우면 떠오르고 무거우면 가라앉아. 그러면 높은 게 더 밀도가 크겠네. 그럼 대륙지각이 밀도가 더 커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퇴적물이 퇴적이 돼. 퇴적물이 퇴적이 되면, 자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다른 거 한 개를 하면, 우리가 풍화침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 에어리설, 프레트설을 가지고 이야기한 아이소스타시 지각평형설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융기와 침강. 그러니까 봐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판구조론이 일어나는 거는 수평적인 느낌이라면, 융기 침강은 수직적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위에 새로운 물질이 더 많이 눌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 무거워. 침강. 맞아. 그러면 위에 퇴적물이 제거가 됐어. 그러면 융기. 맞아. 그러면 어떤 지역이 계속해서 융기한다, 침강한다라는 걸 눈에서 볼 수 없잖아. 그지? 융기했는지 침강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속도가 엄청 빠른 게 아니지.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융기와 침강을 알 수 있는 현상들 있겠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있어. 지질시대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상화석 이야기했잖아. 시상화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뭘 알 수 있어?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시상화석이지. 대표적인 게 뭐야? 산호와 고사리. 듣고 있냐? 왜 이렇게 즐거워? 산호 고사리 즐거워? 너 고사리 좋아해? 그래서 즐거워? 브롤스타즈를 새벽까지 해서 1시간만 잔다는 제보를 들었어. 1시간을 자도 키가 큰다는 제보를 들었어. 자, 보세요. 그러면
시사화석 중에 산호. 그지? 산호는 어떤 환경에 살아요? 조건 여러 개 있어. 뭐야? 첫 번째는 바다. 바다인데 어떤 바다? 따뜻한 바다. 또 수심이 얕아야 돼. 근데 얘가 까다롭다. 어떤 데 살게? 깨끗한 데서 살아. 그래서 수심이 얕고 깨끗한 따뜻한 바다에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가? 동남아 놀러 가면 안에 산호부로 들어가죠. 산소통 메고. 근데 그 산호를 구경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뭐 스쿠버 다이빙, 뭐 딥 다이빙, 다이빙 훈련을 받고 막 이래? 아니지. 그냥 숨 쉬는 법만 알면 들어가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야.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산 꼭대기에 산호가 우글우글우글 있어. 그럼 뭐야? 옛날에 그 시대에는 산호가 산 꼭대기에 살았어. 그때는 산 꼭대기에 살고 지금은 바다에 살아. 와, 옛날에 이때는 산 꼭대기에 살았구나. 이때는 땅에서 조개를 먹고 자랐네. 이렇게 상상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조개가 지금 바다에 사니까 옛날에도 바다에 살았다. 이게 뭐야? 지질지사학의 대전제. 뭡니까? 동일 과정설. 동일한 과정이 과거에도 지금도 반복된다. 동일 과정설. 아니야.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동일 과정설. 이게 없으면 지구과학의 지질 파트는 버려야 돼. 그럼 내가 먹고 살지 못하지.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안 하니까. 연구활동을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대전제인 동일 과정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호가 산 꼭대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바다에 있었는데 지각이 융기했다는 증거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천공조개가 있어요. 천공조개. 그 조개는 어떻게 살게? 조개 어디서 산다고? 바다. 물속에서 살아. 근데 천공조개는 뭘 하냐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살아요. 근데 유럽에 신전에 우리 신전 기둥이 있잖아. 그럼 신전을 여러분들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바다 밑에 건축을 하겠어?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산호는 아까 융기한 사실만 알 수 있잖아. 근데 천공조개의 흔적은 융기와 침강을 다 할 수 있어. 왜냐? 신전이 만들어질 때 어디에 세웠겠어요? 땅 위에 세웠겠지. 근데 얘가 뭘 했어? 침강을 했어. 그래서 바다에 잠기니까 여기에 조개들이 어떻게 했어? 막 구멍을 뚫고 살았어. 근데 이 지역이 융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천공조개 구멍이 신전의 기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조개가 공중에 살았을까? 날아다니다가 기둥에 구멍을 팠을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융기와 침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천공조개의 흔적이에요. 신전의 기둥에 남아있는. 이해돼? 그래서 융기 침강을 이야기하는 원리가 이 지각평형설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지. 어디야?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지역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어디 가면 지금 눈에 보이는 침강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맞지?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지? 누가 있어? 뭐야? 몰디브. 몰디브 섬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잠기고 있지. 갔다 와야 돼, 빨리.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수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몰디브를 가야지. 그지? 모히또 한잔 하러. 맞지?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되는 곳이 몰디브예요. 그리고 또 있어. 누구야? 우리 옆에 천연 방파제. 누굴 알고 있어요? 일본. 일본이 계속 가라앉고 있대. 일본이 가라앉으면 오! 사라진다. 나이스가 아니라고 했죠. 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해일이 왔을 때, 해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천해파의 성질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 이 수심과
상관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오면 높이가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2011년에 있었어? 태어났어? 그때 태어났어. 그때 태어났어? 몇 명 안 태어난 애 있지. 아직 없는 애. 그럼 너네 그때가 관심이 없겠네. 2011년 3월 11일에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때 쓰나미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서 일본이 난장판이 됐어.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어. 누가 있어서? 일본.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원래 바닷가 지역에서 파도가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파제를 만들잖아. 그지? 방파제 안쪽에 선박들이 정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일본이야. 그럼 일본이 가라앉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눈으로 볼 때 그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2011년에 지질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런 데가 대박이 났어. 왜냐면 GPS 이거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거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1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도 지질 파트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 학회가 대한지질학회거든. 그게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해. 맨날 지구물리 파트만 발표자들이 엄청 많아. 왜냐면 2011년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만때만대 조사를 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있었지. 경주 지진. 맞지? 포항 지진. 그래서 다 죽어가던 지질학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거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원래 유감 지진, 뭐 지진이 발생해서 유감이다 이런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지진, 감각기관 할 때 그래서 유감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지만 계기 지진, 기계의 계측이 되는 지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 전체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대. 여러분들 느꼈어? 나도 못 느꼈어. 근데 이동을 했대. GPS 그 관측 상태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큰 사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는데 선생님도 지진 화산 전공이지만 지진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거든. 옛날에 한밤중에 잠에서 뭐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아, 이게 지진인가 순간 착각했다가 아, 옆에 자는 사람 방구 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했더니 지진 발생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그 빵구가 아니었던 거지. 빵구의 진동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꼈고 이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할 때 우리 집에 그 거실에 있는 책장이 높은 책장, 낮은 책장이 있으면 그 TV 있는 자리에 낮은 책장이 차지하면서 TV가 사라졌거든. 그 낮은 책상 위에 막 액자들이 많았는데 초저녁에 선생님이 학교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앉아서 막 떠들고 있는데 뭐가 버르르 하더니 액자가 탁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의 현상을 내가 직접 느꼈잖아요. 그래서 오 지진이다 이러면서 대빵 좋아했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흙수저라 했지. 그 흙수저여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던 농장에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나는 흙수저니까 그 지진 발생해서 농장이 무너지면 나 먹고 살 게 없잖아. 맞지? 근데 조그맣게 3만 평이라서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CCTV에 보면 우리 남동생이
샤워하다가 뛰쳐나와. 그 CCTV 영상에서. 그래서 내가 와 웃었거든. 빨간 팬티를 입었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집이 다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발생했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는 괜찮냐? 이랬다. 괜찮아. 이랬다. 우린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욕먹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지진이 흔하지 않아. 그 정도의 유감 지진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6쪽, 37쪽에 나오는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너무 일찍 마쳐지네. 풀어보시고, 숙제가 얼마 없다 얘들아. 정말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어디까지? 47쪽까지. 47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47쪽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지금 놀지 말고 탐구 문제 푸세요. 답이 나와 있지만 탐구 문제를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봐. 자, 해서 아까 몇 쪽까지 숙제라고 했어요? 몇 쪽? 47쪽.